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이 5, 6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달이네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를 합니다. 문제풀이는 책을 미리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다 잘 푸는데 나중에 되면 거의 안 푸니까 너무 다 못 풀면 몇 개씩이라도 꼭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이제 7, 8월만 잘 버티면 9, 10월은 좀 편안합니다. 이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7, 8월이 7, 8월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17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할 차례죠. 오늘 프린터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는데 여기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중개실무에서 한 문제에서 주택, 상가는 각각 두 문제죠. 민사특별법에 주택에 한 문제, 상가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에 주택에 한 문제, 상가 한 문제 하니까 네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이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이 프린터 중에서 옛날하고 바뀐 게 최우선 면제 받는 게 5월 1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5월 11일부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죠?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5월 11일부로 개정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비해서 개정된 게 거기에 법정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의 경우 전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로. 작년 시험에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죠. 근데 이게 세입자들이나 주인이나 모두 한 달 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고 보고 2달 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사 나가겠다.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바뀐 내용은. 자, 그러면 173페이지 대항력인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약에 중간에 2년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2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권, 대항력이 생기려면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는 이제 중간에 주인 바뀌어도 안 나가면 되고요. 또 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면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도 대항력입니다. 돈 다 내줄 때까지는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대항력입니다. 원래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권적 효력이죠. 채권이 아니고. 근데 이게 그래서 학자들은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채권임에도 물권과 비슷한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한계를 보면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럼 방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넘어가면 순위에 따른 배당만 받고, 우리 그냥 일반 주인이 바뀌면 대항력 행사해서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죠. 2년 살고 나서. 동그라미 5번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전입신고 잘못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 단다, 다공, 아연, 다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이 다자 돌림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중이나 단독주택은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에도 대항력은 상실된다. 아직까지 저는 살면서 직권 말소돼 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직권 말소된 걸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많고 이런데 계속 우편물 날라오고 이러면 안 산다고 해버리면 직권 말소시킵니다. 주민센터 이야기해가지고 은행 카드사 이런 데서. 그 직권 말소돼도 대항력은 상실되고요. 주민등록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만 말소됐다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계속해서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라고 하면
계속 살고 있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잘못 말소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그 과태료 내고 재등록했으면 재등록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디귿,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사 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온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뭐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꼭 이사 가려면 임차인 본인만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도 계속 대항력은 유지된다고요. 이게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시험에 나오면 뭐가 더 어려울까요? 주택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져 가지고요,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상가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몇 개 없습니다. 상가는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상가는 법조문만 알면 되고, 주택은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지금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주택임대차가 판례가 많기 때문에. 자, 우선면제입니다. 2번. 우선면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습니다.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최우선면제는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면제가 있는데, 우선면제가 있는데,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래서 시험에 최우선면제라고 나오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 소액임차인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면제 다 같은 말입니다.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은 없다. 학자들이 쓰는 말일 뿐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면제고요. 그냥 우선면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는 거고, 최우선면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면제 받는데, 그 대신에 소액임차보증금 중에서 소액 일정 금액만 최우선면제 받는다고요. 최우선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이사입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다음날을 연세 드신 일본식 학자들은 이걸 이길이라고도 하기는 합니다. 법조문에는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례 같은 데는 보면 이길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판사들은 법 바뀐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적으니까. 다음날 오전 0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면제는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인 경우 확정일자 받는 곳은 동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받죠?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상가는 이사가 인도라고 하죠. 인도 상가는. 전입신고 대신에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신청하고 나면 일주일 안에 교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가 사업자 등록 해보니까 어떤 곳은 제가 안양세무서에 해보니까 당일날 해주는데 안산세무서에 하니까 일주일 있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니까 그 공무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공정하잖아요. 어떤 데는 일주일 있다가 교부를 해주고 어떤 곳은 당일날 바로 교부해 주니까. 그래서 신청한 날로 하면 공정하죠. 그래서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교부한 날이 아니라, 교부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상가의 경우. 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자, 그럼 대항력을 예를 들어서 1일 날 이사하고 2일 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3일 날 오전 0시에 생기죠. 자, 그 다음에 1일 날 이사, 2일 날 전입신고, 3일 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효력은 3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저당 설정도, 건저당권도 3일 날 설정되어 있다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순서가 똑같습니다. 배당 순서가 똑같다고요. 오후 4시 50분에 확정일자 받은 거하고 건저당 9시에 설정된 게 한 거하고 시각은 안 나옵니다. 날짜만 찍히지 그 몇 시에 받았는지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확정일자를 아침 9시에 받고 건저당은 오후 4시 30분에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똑같다고요. 시각은 안 나오니까, 날짜만 나오니까 같은 순이라고요.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이사를 3일날 하고 2일날 전입신고를 하고요, 1일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건저당은 여전히 3일입니다. 이 건저당 건자와 확정일자 1일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경매 넘어가면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해봤어요 제가. 동주민센터에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도장 안 찍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근데 공정인 사무소나 등기과 등기소에 가면 해줍니다. 동주민센터에도 이제 해주는, 지금은 아마 해줄 거예요. 법적으로 동주민센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왜 있냐면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은 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이 금융기관에 먼저 들어가야 돼, 이사하기 전에. 그래야 대출이 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그럼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돼, 전입신고 안 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려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해준다는 법이 어디 있냐, 그 근거가 뭐냐, 빨리 민원 처리해 가는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문서로 통보해달라 이러니까 잠깐만요, 그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먼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은행에 들어가야 은행에서 대출금이 주인 통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 주인들이 자기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입자 안 갚고 도망가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주인은 나중에 보증금을 내줄 때 은행에 꼭 물어봐야 되죠. 대출 갚았는지. 안 그러면 은행에 대출 갚고 나머지만 내주면 돼요, 세입자한테. 그 주인이 피해볼 거는 없죠.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막 어쨌든 싫다. 나이 많으면은, 저도 나이 적은 건 아닌데 탄력적 사고를 안 해요. 딱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막 어쨌든 귀찮다, 그런 세입자 안 받겠다. 그 임대 우위 시장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세입자 못 구하면 전세자금 대출 받고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거의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아요, 사실은. 현업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3일날 건저당이면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경매 넘어가면. 확정일자는 4일날 오전 0시고 이거는 3일이기 때문에 건저당입니다. 왜? 확정일자는 1일날 받아도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기지만, 단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대항력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사한 날짜는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 현실적으로 뭐 보냐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된 것만 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판사 앞에 가서 3일날 이사했는데요 하면, 그는 4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판사한테 이사하고 한참 있다 전입신고해서 이사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죠. 이사한 거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4일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먼저고요. 만약에 건저당이 4일이라면 누가 먼저입니까? 건저당 4일, 요거는 이렇게 1일이고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은 4일이고 이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가 먼저 받아요. 둘 다 4일이지만 확정일자는 1일날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4일날 오전 0시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 이거는. 근데 요거는 4일날 9시는 넘어야 되죠. 등기소 문은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시험에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전부 다 1일날입니다. 보통 현실적으로는 1일날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그날 받고, 근데 이사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는 경우 있다고요. 건저당 설정도 1일날 이렇게 많이 해요. 이러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건저당이죠. 건저당은 1일이고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2일날 오전 0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 특이하게 전입신고하는 날까지는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가로하고 주인은 대출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적어야 돼요. 보증금 있고 대출까지 받아버리면 집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지금 이게 백옷 신도시도 많이 저한테 묻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거 빌라 사기가 엄청나게 많다고. 요즘 빌라 사기가. 빌라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빌라 이런 거는 그래서 꼭 그 인터넷에 시세 같은 걸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지, 잘못하면 빌라가 보통 한 1,700만 원 정도, 1억 7천 정도 들어간대요, 짓는데 비용이. 그래가지고 한 2억만 3천만 원만 더 받고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분양 대행업자하고 짜고 한 2억 5천 이렇게 매매를 올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전세는 막 2억 4천, 2억 3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를 내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분양 대행업자하고 건설을 처음에 빌라 지은 사람한테는 2억 주고 나머지 4천만 원 가지고 대행업자가 먹고, 또 그 중개한 개업공개사한테 R이라고 하더라고. R, 리베이트라고, R이라고 부르더라고. R, 리베이트. 뭐 또는 MGM 이런 말 하는데 R, 리베이트라는 뜻이죠. R을 한 2천만 원 주고 소개시키는 개업공개사한테. 그 다음에 그 분양 대행업자가 한 2천만 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주인을 바꿔버리더라고. 바지 사장으로. 빌라 주인을 바꿔버린다고요. 주인 바꾸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500만 원 주고 돈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오히려 500만 원 줄게. 명의만 네 명의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세입자가 돈 내달라고 하면 네가 팔아가지고 그냥 그 돈만 그냥 명의만 넘겨가라. 전세금 그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명의만 넘겨가든지 아니면 경매 넘어가서 뭐 배당을 받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돈 없다. 세입자 구해가지고 네가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세보다 비싸니까 못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싼지 이걸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빌라 잘못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요. 깡통주택이라고 팔아봐야 전세 보증금만큼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빌라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런 게 빌라 사기라고 지금 말하는 게.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서울인 경우에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왜 나누기 3을 하느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질문 하던데요. 법조문에는 나누기 3을 한다는 말 없어요. 그냥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 왜 5천만 원이 나왔는지 역으로 역산을 해보니까 나누기 3을 했더라는 이야기예요. 뭐 왜 나누기 3을 하는지 그건 묻는 분이 많은데 그냥 왜 산출되는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누기 3을 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4,300만 원. 이게 달라진 점이 이번에 개정된 게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나누기 3을 하면 아마 4,300 뭐 뒤에 뭐 숫자가 더 나와요. 그럼 옛날 같으면 이걸 절상을 했거든요. 무조건 뒤에 숫자가 있으면 절상을 해서 4,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절하를 했어요. 아예 잘라버렸어요. 뒤에 끝다리 있는 걸. 아마 계산해 보세요. 4,300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끝다리 다 없애버리고 그냥 0으로 했다고. 4,100만 원 단위로 절하를 했다고요. 절상을 한 게 아니고 잘라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광역시에는 옛날 6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더 올려가지고 7천만 원 나누기 3을 했습니다. 7천만 원 나누기 3을 하니까 2,300 뭐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 뒷끝다리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절하해서 2,3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옛날에 5천만 원이었죠? 5천만 원이었는데 5월 11일부로 6천만 원, 기본세는 아마 5천만 원 돼 있을 거예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익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정용화, CN블루 정용화가 아니라 세용화 3개였는데요. 여기에 김부선이 부과됐, 김부선. 뭐 뉴스에 김부선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포 부천간 GTX D 노선 때문에 하여튼 집값을 이 투기꾼들이 김포에 가서 많이 올려놨어요. 엄청나게 쌌었는데 지금 김포도 10억 넘게 가요. 그래서 김포도 이제 과밀억제권, 시흥시는 과밀억제권이 있죠? 안산은 과밀억제권역 아니죠? 그 안산보다는 시흥이 앞으로 집값도 올라간다고요. 안산은 과밀억제권역 아니잖아요. 시흥은 과밀억제권역이고 지금 대야동에서 목동으로 지하철 생긴다더라고요. 대야동 어딘지 알죠?
원래 대하동이 시흥이 원래는 시흥이 대하동 쪽에 있나 봐요. 시청도 그쪽에 있었잖아요. 원래 응계지구 있는데 그 대하동 부천하고 가까운데 어쨌든 거기서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 인천대공원 쪽으로도 연결되고 목동으로도 연결된다고요. 지하철이 앞으로 그 계획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지하철 계획을 살펴보니까 별로 옛날 관심 안 가지고 볼 때는 몰랐는데, 자 어쨌든 김포가 추가됐고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파주가 신설, 안산 광주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안산 광주 파주가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었는데 이번에 이천하고 평택도 추가됐습니다. 이천 평택 안산도 여기에 해당되죠. 당연히 그 이천 평택이 이번에 추가됐다고요. 평택은 좀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했어요. 평택은 뭐 고덕 신도시나 이런 군데, 고덕 신도시가 2기 신도시죠. 2기 신도시인데도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고덕 신도시가. 근데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택은 집값 올라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이천은 별로 집값 오르는 걸 못 느끼겠던데 SK 한익스 앞에 아파트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천도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신설됐습니다. 자,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보증금 월세 100만 원. 이런 게 뭐 보증금 500에 월세 100만 원이면 이게 최우선 면제 얼마 받아요? 서울입니다. 보증금이 500,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요.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서울에. 5천이 아니고 이거는 500만 원 받습니다. 500만 원.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아요. 내놓은 돈이 500밖에 안 나는데 자기 돈 500만 원 내놓고 5천만 원 받아가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거 경매 넘어가는 집만 다니면 돈 벌겠네요. 500 내놓고 5천만 원씩 받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500 받는다고. 예,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만 가지고 한다고요. 보증금만 가지고. 주택은. 자, 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상가는 우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거기에 보면 상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필기 따로 안 해도 9억 이하라고 돼 있죠? 네, 9억. 서울은 9억 이하인 경우 최우선 면제가 아니라 우선 면제 받고요.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육구는 54. 우리 민법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다른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민법 선생님들은 그냥 서울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개실무에는 다른 것도 나왔어요. 시험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근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서울만 알면 나머지는 69, 54 곱하기 9 하면 69, 54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6구는 54.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걸 초과하면 옛날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임시 표준 영덕 대게를 먹으라고 권했다. 요거는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특례가 있습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월세도 6개월 못 냈다고 내쫓고 권리금도 한 푼도 안 주고 해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임시특례가 딱 6개월간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특례, 요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대 8개월간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나 인터넷에 올렸더만 그게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자극적으로 올렸잖아요. 8개월 세입자 연체도 내쫓을 수 없다.
그럼 주인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연체한 거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연체해야 되지, 돈 있으면서도 연체하면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는데, 표준권리금 계약서가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가능하고요. 요거 하고 중요한 게 요거 하고 나머지 4개입니다. 대항력은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서울의 궁중족발 사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궁중족발 뭐 3억 이상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시설비 들여가지고 다 인테리어 했는데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주인 바뀌면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죠. 민법에 옛날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주인 바뀌면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인 바뀌어도 안 나가도 돼요. 계약기간 동안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고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가인데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주인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내보내라고 나가라고 했더니만 알겠다 해놓고 나갈 때 다 돼가니까 권리금 안 주면 못 나가겠다, 10년 동안 장사하겠다, 계약갱신 요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는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내보낼 수는 없어요. 주택은 주인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 할 수 있잖아요. 상가는 안 돼. 주인 직접 장사하겠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르게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권리금 내주든지 해야 돼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현 세입자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까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있는 예외가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단 임시특례에 의해서 6개월간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이면 여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자, 이게 이제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은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못 받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안 되고요. 최단기 존속 기간도 적용이 안 되고요.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거 외에는 적용 안 된다고요. 제 친구가 지금 제 친구들은 보니까 완전히 알거지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그렇더라고.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 서울대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있다가 뭐 증권사에 상무하다가 지금 이게 시흥시 정왕동에 땅을 뭐 200평 사가지고 다세대 짓는다더라고. 지금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다세대를 말하는 건지 다가구를 말하는 건지 그냥 동네 말로 다세대인지 그건 정확하게 뭐 내가 돈도 없는데 기분만 나쁘더라고요. 너도 좀 투자해라 이러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가지고. 근데 그 부동산 중개한 부동산이 우리 학원 출신이더라고요. 중앙역 옆에. 그 다세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가구일 것 같아. 방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뭐 월세 내는데 짜증나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월세 받는 것도.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월세 받는 것도 물론 짜증나긴 하죠. 다 잘 주진 않죠. 한 명씩 애먹이는 사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관리대행 맡기면 돼. 부동산에 받아달라고 중개사무소에 월세. 자기가 직접 하려면 짜증나죠. 우리 학원 출신인데 그분이 뭐 중앙역에 있는데 중개사무소 이름은 아는데 거의 다 매물을, 이게 보면 중개사무소도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의 물건을 다 가지고 있대요. 토지 같은 거는. 잘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3개 중개사무소가 있어도 3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중 1개만 잘 돼요. 나머지 1개는 거의 뭐 적자고요. 그 나머지 1개는 이제 거의 밥만 먹고 살고 이렇게 돼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자꾸 경력을 쌓아야 돼요. 망해도 보고 나무 밑에 근무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생긴다고요. 처음부터 뭐
나는 토지 아니면 아니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꼭 여러분들은 취직을 해보세요. 취직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자, 최우선 면제, 이게 우선 면제고요. 최우선 면제는 환산보증, 이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주택은 아까 월세 안 한다고 했잖아요. 보증금만 한다고 했죠? 상가는 환산보증금입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이게 환산보증금이고, 환산보증금, 요거는 보증금입니다. 그 다음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근데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익이 아닌데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 이하면 부산은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또 부산은 과밀억제권익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왜 이렇게 법무부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 헷갈리게 하니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이러더라고요. 이 부분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옛날 그대로라고요. 부산도 그냥 광역시라고 옛날 그대로. 근데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그럼 왜 이렇게 바꿨냐 물어보니까 이게 95% 이상의 상가가 적용되도록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숫자가 나왔대요. 어떻게 해서 9억이 나왔냐? 그럼 서울에 있는 95%의 상가를 적용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80% 했는데 옛날에 6억이었죠? 그러다가 9억으로 바뀌었대요. 옛날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벌을 받는 게 세용화가 아니라 세파화입니다.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요거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벌을 받습니다.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또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 옛날에 이 부분은 안 바뀌고 옛날 그대로고 우선 면제 받는 금액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프린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세종, 파주, 화성. 물론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옛날부터 광역시에 준하는 보를 받았습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은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자,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그러면 또 상가 500만 원 더하기 월세 6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6,500입니다. 환산보증금이 6,500이라고요.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서울에 있는 상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아까 주택은 월세는 빼고 보증금만 계산한다고 했죠? 상가는 환산보증금이라고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지금 보증금이 500, 월세가 60만 원 해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이라고요. 이런 경우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서울 상가. 답은 2,200이 아니고 500이라고요. 이것도 받는 돈은 보증금이고 기준이 되는 거는 환산보증금이라고요. 500밖에 내놓은 게 없는데 2,200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보증금이 만약에 보증금이 6,5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이런 경우 서울에 있는 상가입니다. 최우선 면제 얼마 받습니까? 그러면 보증금 6,500, 월세 100만 원. 서울에 있는 상가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답은 2,200 받는다, 6,500 받는다, 9억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한 푼도 못 받죠? 환산보증금이 1억 6,500이니까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6,500 이하인 경우 2,200 받으니까 한 푼도 못 받죠. 이런 경우는.
자, 그 프린트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또 민법에서도 할 거니까, 아직 민법에서는 아직 안 했나요? 이번 달은 안 했죠? 민법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민사특별법을 매달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보통 다른 학원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끝날 때까지 한 번은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매달 합니다. 매달. 매 두 달마다 한다고요. 지금은 몰라서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아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게 더 힘들 수 있어요. 합격하려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어머나 하면서 신선하게 들어줘야지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거기 표 밑에 보전금 중 일정액 보호, 주택가액, 주택상가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상가 2분의 1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2천만 원 최우선 면제받는데 기타 지역은 그러면 방 한 칸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도 많이 있죠. 보증금 2천만 원짜리 그 원룸 주택, 즉 다가구 주택 방이 20개가 있어요. 2천만 원. 그럼 4억이죠. 최우선 면제 해줄 것만. 근데 경매에 4억에 낙찰됐다고요. 정황역 근처에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이 4억에 낙찰됐다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최우선 면제 2천만 원씩 20명 다 해주고 나면 남는 돈 하나도 없죠. 그럼 건조당권자 배당 한 푼도 못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4억에 낙찰됐으면 2억만 떼줘가지고 2억 가지고 20명 최우선 면제 받으면 1,000만 원씩 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최우선 면제를 항상 전부 다 최우선 면제는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X라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주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상가 다 2분의 1입니다.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6번에 2분의 1. 56번에 2분의 1에 8번, 9번에 있네요. 8번, 9번. 8번, 9번,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오늘 내드렸습니다. 최단기 존속 기간 정리해서 내드렸는데요. 민법에는 최단기, 최장기 없고요. 오늘 최단기 존속 기간 정리 내드렸잖아요. 상가는 1년, 최장기는 없고요. 주택은 최단기 2년, 최장기는 없고요. 농지는 최단기가 3년,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지상권은 경구한 건물은 최단기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고요. 최장기는 없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최단기 그 다음에 보면은 이행강제금도 비교해놨죠. 이행강제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5개 이행강제금이 있어. 공법 시험에 잘 나와요.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이 중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되겠죠? 한 번도 안 나온 것들은 출제위원들이 무서워서 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냈다 다 틀려버리면 다음에 출제위원 위촉 안 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한 번도 안 낸 거는 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고 싶기는 하겠지만 저한테 출제위원 보내주면 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내더라고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험에 잘 안 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거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우리나라의 거의 99.99%다 불법입니다. 묘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국민들한테 이 법을 시험에 안 내니까 모르고 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요. 자, 최단기 존속기간 받고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인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프린트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여러분이 건물주면은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기 개업공개사는 건물주 입장, 세입자 입장, 두 사람 입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담하면 그 상담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주인인 경우 반드시 6개월,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4개월 동안 세입자한테 5% 더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건지 아니면 나갈 건지 빨리 결정해라, 통보해라, 이걸 말해줘야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자동 연장된다고 2년이.
그럼 2년 살고 있다 또 2년 연장되고 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그럼 4년 지나고 나서 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말해야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인 아무 말 안 하면 자기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세입자들이 불안해하는 경우 있더라고. 2년 지나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이거 계약서 다시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묻던데 세입자는 그냥 안 적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 나아요. 그럼 자동 연장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세입자는 가만히 있는 게 좋고 주인은 반드시 말해야 된다고요. 2개월 전까지 나갈 건지 더 5% 올려주고 2년 더 살 건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건지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그냥 자동 연장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아직 한 번 살아있다고요?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과거에 10년 살았던 20년 살았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건은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 앞으로. 과거에 살은 거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주택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그 프랜차이즈 업체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거 보면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최소 6년 이상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6년, 7년, 뭐 스타벅스는 15년도 계약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15년 계약돼 있어도 주인은, 건물주는 뭐 연예인이 서울 강서구에 그 스타벅스 건물 15년 임대차 돼 있는 거 팔았더라고요. 팔 수 있죠. 임대차 기간 안 끝나도. 팔면 오히려 건물 가치가 더 상승되니까 매수인은 더 좋아한다고. 월세가 확보돼 있잖아요. 15년 동안. 15년 동안은 월세 안 내면 보증매세 다 까버리고 나중에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요. 길게 하면. 주인도 뭐 무조건 주인이 좋다, 세입자가 좋다 단정적으로 물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6년 계약했으면 이거 계약갱신요건 행사 10년이잖아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죠. 그럼 계약갱신요건 행사하면 4년 더 장사할 수 있다, 아예 행사할 수 없다, 아니면 12년 할 수, 6년 더 연장돼 가지고 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인가 보증은 정감할 수 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5% 올릴 수 있고, 감액은 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상한선 없이 깎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냐고. 이거 6년 계약했으면 이제 계약갱신요건 행사 못한다, 상가. 아니면 행사해서 4년 더 장사할 수 있다, 아니면 6년 더 장사할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못한다고요. 10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고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해서 6년 계약했으면 또 6년이라고요. 단 보증금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최대 5% 올릴 수 있고, 감액 청구는 상한선 없다고요. 그래서 6년 계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10년 또 연장해가지고 12년 장사 안 된다고요? 또 4년 더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6년 계약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어떻게 돼요? 6년 더 연장되냐고요? 아니면 1년 더 연장되냐고요? 6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되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법정 갱신 되면 6년 더 연장된다, 아니면 1년 연장된다. 답은 1년이에요. 주택은 2년이고요.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되면, 계약 기간을 처음에 6년 했다 하더라도 상가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면 1년 더,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인데, 정액 청구,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인데 둘 다 5% 똑같은 말이죠. 법에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주택의 경우는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5%를 초과해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는 없죠. 5%보다 더 낮게 정할 수 있다고요. 주택은.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험에 정감 청구를 5%밖에 안 된다, 정감 청구 최대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감액은 상한선 없다고요. 정감 청구라고 하면 X예요. 정액 청구만 최대 5%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외려
상가가 더 낮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기준금리가 0.5보다 훨씬 높았죠? 그때는 상가는 곱하기 4.5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5%면 상가는 얼마 돼요? 5, 4, 20, 20%가 넘잖아요. 상가는 기준금리가 5%가 된다면. 근데 주택은 기준금리 5% 돼봐야 7%밖에 안 되는 거죠? 주택은 더하기고 상가는 곱하기예요. 지금은 상가가 외려 더 낮아요. 2.25%인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0.5 곱하기 4.5 하면. 근데 주택은 2.5%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그럼 지금 주택을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곱하기 기준금리 0.5% 더하기 2% 하면 2.5%죠? 2.5%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250만 원이고 1년에 25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0만 8,333원 밖에 안 된다고요. 1억을 월세로 돌리면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요.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뀔 수 있겠죠? 지금 기준금리가 몇 년 안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으니까 영끌 매수를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안 올리면 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이. 그러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진국들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베트남 같은 데는 금리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10% 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몇 년 안에. 2024년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1%만 금리 올라가도 대출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실혼 승계. 주택만 사실혼이 보호됩니다. 주택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주택만 사실혼이 보호된다고요. 사실혼하고 법률혼하고 차이점은 혼인신고 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있어요.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있다. 그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혼도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는 절대 사실혼 될 수 없죠. 그 뉴스에 잘못 나온 게 많다고요. 롯데 신격호 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라고요. 왜냐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여자 그분도 불륜이더라고요. 그 신격호 회장은 본부인은 아마 돌아가셨는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 있으니까 어쨌든 다 불륜이라고, 사실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SK 최태원 회장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하고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죠. 아직 본부인하고 이혼을 안 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자,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만 보호되고요. 물론 각종 연기금은 보호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자, 사실혼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100% 상속이 됩니다. 둘이만 살다 죽으면, 상속인 없으면. 근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 임차인이 노부모를 모시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한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분은 한 푼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50% 상속된다면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이게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요. 상속인은 둘이만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2분의 1 공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고개는 왜 숙이고 말하는데 고개 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모실 사람 없죠. 그래서 이게 만약 논문을 쓴다면 이게 대해서 비판적인 논문을 쓰면 이게 좋은 논문이 되는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비판적인 거 필요 없고요. 시험에는 오직 법조문에 있거나 판례에 있는 것만 나온다고요. 억울하지만 이거는 모시면 같이 살면 한 푼도 안 나오고 같이 안 살면 2분의 1은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모신다 하지 말고 법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해라.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으면 되죠. 나한테 양도해라. 양도하고 그냥 내용증명 보내면 돼. 집주인한테 임차권
내 배우자 누구한테 양도했으니 나중에 보증금 이 사람한테 내주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통보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내가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모실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파트 분양받는데 만약에 제 명의로 청약통장이 돼 있는데 배우자하고 공동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공동명의로 하는 것 처음에 되더라고요. 된다더라고. 공동명의로 완전히 다 넘겨주는 거는 와이프가 제 명의로 돼 있는데 제 앞으로 다 해달라더라고. 100% 다 해주는 거는 물어보니까 안 된다더라고요. 그냥 제가 안 해준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더라고. 그거는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전매로 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 기간 동안은 안 된다. 전매 못 한다. 못 판다고요. 그래서 명의도 못 넘겨준다고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는 건 되더라고. 그 여러분들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사망하고 나서 임차인이 사망하고 나서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해도 남은 1년 더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1개월 있습니다. 왜 1개월 이게 뭐냐 하면은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한 달 동안 꿈속에서 계속 남편 나타나서 혼자 심심하다 같이 재성해 가자 하고 목 조르고 데리러 오면 무섭죠? 그래서 도저히 이게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습니다. 돈 내주세요 하면 내줘야 된다고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실제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근데 이게 환산보증금이 상가는 9억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안 된다고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유지, 존속됩니다. 등기해놓고 방 빼고 이사 나가도 대항력 계속 유지됩니다. 최우선 면제됩니다. 따라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자기보다 후순위보다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요. 선순위보다 최우선 면제는 방 한 칸에 2명에게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죠.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말소해 주는 것과 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의행입니다. 돈부터 돌려받고 등기 말소해 주면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설정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두 가지가 있죠. 설정 등기는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재판상 등기, 명령이라는 건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상 등기는 임차인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합의만 되면. 또 다음에 민법에서도 들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걸 다 채워 넣어버리면 여백의 미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거는 여백의 미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채워 넣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꽉 차버리면 비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꽉 차는 거 좋지 않다고요. 하나하나 채워가야 돼요. 10월 30일까지.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둘 다 있습니다. 위원회 비교한 거 프린트 내드렸죠? 그 다음에 차임연체와 해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다. 3기. 2기, 3기도 우리 암기 프린트에 비교되어 있잖아요. 30번에 보면 밑에 2기, 3기. 그 다음에 소액사건 심판법 준용, 이거는 뭐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빨리 재판한다는 거고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동주민센터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는데 전 세입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전 세입자도.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현 세입자가 나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 다음에 지금 1억에 나한테 세를 놨다가 내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2억에 세를 놨으면 부천에서 연락 왔는데 한 2억 정도 더 비싸게 놨더라고요. 지금 현 세입자 내보내고 시세에 맞춰서 2억을 더 비싸게 세를 놨으면 그 차액이 환산 월차임이, 한 달 환산 월차임이 얼마입니까? 아까 1억이 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억이면 4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40만 원 곱하기 2년 24개월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 주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사실 거짓말하고 다른 데 팔거나 더 비싸게 세놔도 손해배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요. 지금 현업에서는 오히려 최대 1억까지 손해배상 1억까지 주고 세입자 내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세입자 안 나가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뭐 일시적 2주택 이런 거 돼가지고 양도소득세 몇 억 내야 되는데 차라리 1억 주고라도 내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안 나간다면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자력구제는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런 것도 또 묻더라고요. 돈 월세 안 내면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놔도 좋다. 이게 비밀번호 바꿔도 되죠? 하고 묻던데 돼요? 안 돼요? 그럼 주거침입죄 등이 될 수 있어요. 비밀번호 바꾸면 못 들어가잖아요. 세입자 자기 집 방에도 주인이 비밀번호 바꿔버리면. 그런 특약은 혈액 없다고요. 월세 안 내면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다른 데 세를 넣더라도 하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특약 넣었는데 그럼 비밀번호 바꿔도 되죠? 묻던데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런 계약 자체가.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상가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입자는 다른 데 세를 놨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세입자가 누군지 임대인이 누군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주택 그 우리 요약집 174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요거 좀 바꾸세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 보고 숫자 바꾸라고. 서울특별시 1억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5월 11일 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요약집이 지금 4월 달에 나왔잖아요. 4월 말에. 그래서 요약집 나오고 나서 바뀌었다고요. 그 숫자를 고치느라고요. 174페이지 표 바꿔야 되겠죠? 그 지금 주택하고 상가 일단 계략적 내용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86페이지 분묘기지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